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박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정신, 행동, 심리 증상, 좀 어렵죠?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행동 심리 증상 알고 대처하기인데요. 이게 행동 심리 증상이라는 게 뭔지 애매모호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기억력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ABCD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DL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능력이에요. 치매에 빠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위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십니다. 즉 A,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B,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저희들이 뭔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해요. 행동이 변하는 거. 그러다 C, 그 기반에는 그분들의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커그니션이라는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지 능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사고나 행동이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디멘치아, 즉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력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너무 어렵진 않거든요. 보충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정말 어려운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거예요. 행동심리 증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는 행동 그리고 심리의 이상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심리 증상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망상, 환각, 의처증, 우부증과 같은 편집증, 우울, 불안, 착각 이런 것도 있고요. 행동 증상이라면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자꾸만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잠을 안 자고서 자꾸만 방문 여러 번 대거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뭘 어디서 자꾸만 가져와서 아주 속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부적절한 성적 행동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치매에서 떠올리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 했을 때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쭉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전체 10분의 환자분을 저희들이 봤다 했을 때 이러한 행동 심리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은 10분 중에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하면 맨날 똥 바른다, 밖에 나가서 깽판 친다, 막 무섭게 달려든다, 이러한 것들, 즉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감동. 마일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약한 치매고 중등도 치매고 시비어가 이제 심한 치매인데 초기 치매에서도 뭘 안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면 치매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우울한가 이렇게 되고 초반에는 좀 우울이나 무감동이 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망상이나 환각 쪽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이제 맨 마지막 심한 상태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끝까지 거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엔 더 심해지면 우울도 불안도 망상도 환각도 다 없어지고요.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하면 무조건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이것을 잘 현명하게 넘어간다면 또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특정 증상을 촉발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한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만 읽어서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예전과 달라졌다 했을 때 갑자기 달라진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항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저 사람이 행동이 달라졌다 했을 때 뭐 원인이 있겠죠.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해서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그거 다 인지할 수 있고요. 아, 이분이 선망이나 치매, 그러니까 어디 몸이 아파서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 하는 때도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물론 오늘 얘기할 치매와 같은 것도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요소가 바뀌어도 그럴 수가 있고, 그분이 치매가 아니라 다른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어서도 우리는 이상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틀은 비슷합니다. 즉 치매 어르신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분이 혹시 불편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분의 인지 상태가 더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환경이 바뀐 거 아닌가? 이분이 뭔가 약이라든가 다른 것에 의해서 정신병적 증상이 더 심화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없앤다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책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는 게 망상, 환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설득되지 않는 신념 체계예요. 대표적인 망상이 이제 의처증, 의부증이죠. 남편을 의심하고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부인만 의심하는 이러한 것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망상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약으로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이 우리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에서 야기하는 망상병하고 우리 치매 어르신에서 나타나는 망상 증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치매 어르신에서 나타나는 망상 증상은 저희들이 조금 더 조절해 드릴 수 있어요. 또 환각도 있습니다. 환각이라는 건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대상이 없는데 그걸 있는 듯이 인식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환청, 눈에 보이면 환각, 그리고 느낌이 오면 환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망상, 뭐 예를 든다면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의심하고, 자식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TV 보면서 TV 내용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과 대화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망상의 예시인데,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속이 상하는 거죠. 특히나 뭐 대부분의 이러한 망상의 대상이 되는 분이 가장 근처에서 이 어르신을 돌봐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시어머니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서 올 때 보면 그렇게 치매 걸려서 제가 지극정성으로 저거 하는데 맨날 가면 내 거 훔쳐가서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는 둥 욕을 있는 대로 퍼붓는다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거 못 참겠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고, 자식들 입장에서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과 대화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봤을 때 진짜 속이 터지거든.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각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창밖에 사람이 있다. 여기 침대에 누가 있다. 네 엄마 방에 누가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데 또 대화도 해요. 밖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누가 부른다고 나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없는데 그럼 이제 뭐예요? 결국엔 싸우죠.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본인은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들은 그러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이런 증상이 얼마나 자주 보이죠? 얼마나 심하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속 터지는 얘기죠. 한 번만 있어도 나한테는 큰 충격이겠는데 의사들은 자꾸만 물어봅니다.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아니, 이 정도면 심한 거지 뭘 어느 정도 심하냐고 물어보고, 한 번만 느껴도 고통이 되는데 이것을 왜 고통이 되냐고 물어보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증상이 진짜로 우리가 이걸 완전히 없애야 되는 증상인가? 이것이 진짜 그분에 대해 해가 되는 증상인가? 이분이 전체 우리 가족들을 이 증상으로 해서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나? 라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보호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납이 안 되면 결국에 가서 원망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원망이 되면 결국엔 더 나빠집니다. 모든 증상이.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려면 내가 의사들이 물어보는 그러한 위치로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증상이 오늘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없었고,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또 물어봤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없었어요. 이렇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이 살짝 야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뭐 이 정도로만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였던 대상이 귀신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에 인형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한 정도와 고통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의사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왔는데 왜 물어봅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게 많고요.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냐라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행동을 당신이, 즉 보호자 입장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냐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마음으로 보면 다 속상해 보입니다. 내 스스로가 우울에 빠져서 보면 저 행동이 다 우울해 보이고, 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보면 다 의심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가 참 건강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셨고 거기 대처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라는 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즉 이 증상이 본인만 갖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은 가족도 속상한 거 없습니다. 본인도 속상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내의 문제거든요. 그럼 가족 내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었지? 난 과연 진짜 대처하려고 했었는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나고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을 합니다. 이것이 좋은 대처 방법일까? 어떤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여러분의 대처 방법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의사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물어보는 스토리예요, 이게 다. 그런데 스스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의사 입장이 돼서 이런 망상 증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보였지? 누구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났지? 혹시 그때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대소변이 마렵거나 그런 신체적 욕구가 있었던 상황 아니었나? 어디가 아프지 않았었나? 요즘 시력도 청력도 나빠졌지 않았나? 요 최근 약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집의 환경을 너무 바꾼다고 때로 고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이러한 환경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환자나 우리 가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망상이나 환각 자체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망상이나 환각이 비슷비슷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들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왜 생기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그 왜 생기냐는 이야기에 의사들이 참 어려운 설명을 합니다. 아, 이게 뇌퇴행성 질환에 의한 뇌세포 손상에 의해서 특히나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억제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가 생겨서 아세틸콜린이나 세로토닌이 불균형이 되고 도파민이나 물질이 더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약물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생물학적인 요인, 즉 환자분 자체에서 나타나는 요인,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 거냐는 것은 단일 질환보다는
환자분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뇌질환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 드시고 있는 약물, 동반되는 질환, 이런 것에 의한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변 환경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환자가 이제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착각이나 오해가 늘어나서 망상이나 환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용하기 힘들 때, 그때 의심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손자가 맨날 할머니 오실 때마다 용돈을 갖다 드렸대요. 이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자가 온다고 그래서 이게 세뱃돈이나 줘야지 하고 딱 봤는데 손자가 줬던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리 뒤져도. 그럴 수도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꼭 찾아서 해야지라고 하다가 잊어먹다가 다시 기억이 언뜻 난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또 없어. 분명히 저번 달에 또 손자가 봉급 탔다고 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본인의 기억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것보다는 혹시 누가 가져갔다면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설명하기 좋은 거예요. 내 방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올까? 그럼 며느리 뿐이 생각이 안 나. 물어봅니다. 얘야, 네가 내 돈 가져갔니? 그럼 며느리 펄쩍 뛰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일 처음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저 펄쩍 뛰는 모습을 보니까 더 수상한 거야. 맞아. 며느리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제일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 며느리가 도둑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기억력을 좀 더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분이 결국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결국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외부의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면 그것이 훨씬 더 편하시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곧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맨날 도둑년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의 계속 감정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환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말고요. 환자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머니가 치매기 때문에 이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돈이 없어졌으니까 본인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없어진 것에 대한 감정을 받아들여 주자는 겁니다. 때로는 그분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안 보이는 건데 왜 그러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안타깝게 안 보이네요. 그럼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무섭게 하나요? 그럼 병원에 가서 한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절대로 환각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 아버님한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가는 우리 집안이 너무 부끄럽고,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분산을 시키는 것들을 많이들 얘기해요. 치매 어르신들의 망상이 아까 조금 그냥 정상인의 망상보다 조금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상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좀 분산시키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 아주 심한 환각이 있었어요. 저승사자가 맨날 아침에 와서 또는 밤에 나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넌 죽을 것이다라는 막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점점 없어졌어요.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인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놀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분은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까지도 없애려고 약을 더 세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형하고 노신다면 놀게 해주세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물건을 많이 찾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주시고 저쪽에 있다고 말씀해서 스스로 찾아가게 말씀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망상이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그분만 봐도 감정이 확 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깐 그 접촉을 좀 피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항시 주변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는 그 중요한 물건들을 숨겨놓지 말라고 하고,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물건을 지켜드릴 테니까 바구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요걸 매일마다 확인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바구니에다가 다 넣고 그냥 편하게 계시고, 모든 가족들이 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 물건은 조금 더 의심증이 심해지면 이제 가족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알아가지만, 초반에 좀 자꾸만 잊어버리면 그렇게 정리해서 중요한 물건 잘 안 잊어먹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환각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쓰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귀신을 본다고 무서워하지 말고요, 헛것을 본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의사들하고 꼭 상의를 해 주십시오.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볼까봐 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도 큰 중요한 문제를 숨기게 되거든요. 요거 없애드리면 그분의 불안, 수면, 여러 가지가 같이 싹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환각이나 환상에 의해서 그분의 망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환각이나 환상에 의해서 그분의 행동이 과거와 바뀌지 않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공격성에 대한 얘기인데, 공격성, 그냥 화를 확 버럭 내는 거죠. 그리고 화를 버럭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사사건건 신경질을 내기 때문에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예민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고, 때로는 주먹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폭력을 썼다가 도리어 치매 어르신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외출이나 이런 거 목욕하자고 하면 막 고집을 부리고 그냥 난리를 쳐요.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왜 나를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느냐, 왜 나를 치매센터에 데려가느냐, 나를 미쳤다고 보느냐, 나를 치매로 보느냐,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질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성의 예시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객관적인 자세로 조금만 바꿉시다. 얼마나 자주 관찰합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고통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또 왜 이런 행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격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적어갖고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고 서로 얘기하지, 우리 아버님이 신경질만 내요, 그 이야기 하나만 갖고서 그러면 신경질 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신경질 낸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만 합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었는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어르신들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감정 덩어리를 막 던지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는 당연히 듣지만, 결국에는 짧은 진료 시간에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 본인의 감정만 다 전달했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의사들을 찾거나 아니면 센터에 오시기 전에 한번 적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객관적인 자세로 그때 그러한 행동이 왜 나타났을까?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처 방법을 했었는가를 한번 적어보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같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격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그 공격성을 얘기해요.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 benign aggression. 화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을 방어하려는 수단이에요.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물건 잘 갖고 노는데 이렇게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떼쓰고 난리 나죠. 예,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고 있는데 더럽다고 확 뺏어가. 그럼 어떻게 돼? 내 거 뺏어갔으니까 당연히 내 셀프 디펜스, 자기에 대한 방어 수단 또는 내 진짜 재밌어 하는 이것을 누가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결국엔 이것은 다시 되돌려주면 없어지는 저거죠. 단지 그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갖고 있는 것에서 속이 상한 보호자의 마음은 있지만 그분 자체는 그냥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빨리 씻어드리고 없애드리고 다른 쪽으로 주의를 분산해서 보다 더 깨끗하고 가지고 놀기 쉬운 어떤 걸 대체해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그런 말리그넌트 어그레션이라는 게 이제 악성적인 공격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어그레션, 즉 공격성은 놀리는 거예요. 슈더 어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저쪽에서 화내는 것이 재밌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애기들 마찬가지입니다. 약 올려요? 약 올려서 짜증나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격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내 것이 빼앗겼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진짜로 그 뇌 이상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놀이로서의 공격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이는지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중에 어떤 유에 속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누구와 있을 때 공격적 행동을 하는지 어떤 유발 요인이 있는지 신체적 욕구, 신체 질환, 시력, 청력, 약물, 환경, 보호자, 의사소통 방식. 의사소통 방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바뀌면서 화가 더 늘어난 분이 있고 화가 더 줄어들었다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봉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집에 가면 난리가 나고 어느 집에 가면 안정되고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서 좀 더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 요인 똑같습니다. 뇌세포 자체가 문제가 돼서 뇌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그리고 동반되는 질환,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사들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지금이 당장 이런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런 심리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나 내가 즉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거나 환경을 좀 바꾸줌으로써 해줄 수 있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공격을 제압하겠다고 더 큰 소리로 하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순간 스톱이 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큰 소리로 하는 순간 저놈이 나를 경멸하거나 이런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거나 그러면 이것 또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적어야 하는데 담담하게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분들의 공격성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로 무서운 공격성의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사실은 본인의 흥미롭고 재미있고 하고자 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해달라고 아기가 떼쓰는 경우와 같은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막 큰 소리로 그냥 화내고 막 이랬을 때 그 자녀분들이 어떻게 또 반응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의 안정되고 일관된 태도가 그 자식이 그러한 떼쓰는 것을 많이 누그러뜨리는 것을 경험하셨듯이 이분들에 대한 태도 또한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 안 돼서 짜증이 나서 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그 자존감에 대한 저하를 부추기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 이 자존감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화내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달래는 그러한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개인 공간이나 독립성을 침범할 경우에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즉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막 흥미롭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를 아유 지저분해 하고 갑작스럽게 치워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너무 우울해서도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신체적인 불편감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환자분 한 분을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맞고 그래갖고서 간호사나 의사나 너무너무 힘들었던 환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 아니었고 그 실어증 환자였어요. 근데 이 실어증이 다 해소가 되고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이 자꾸 화내고 저를 막 침대에다가 그냥 다시 눕히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소변이 너무 마려웠어요. 그래서 소변 보러 간다는데 저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선생님은 막 나한테 그런 얘기야.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 그러고 너무 섭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체적 불편함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걸 공격성이라고 잘못 인지를 하고 그 공격성을 제압하려고만 들었을 때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있어서 혹 신체적 불편감이 없는지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시는 분들은 그 유발 요인이 거의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유발 요인이 좀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것. 즉 자극과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신 편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너무 고집스러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안 해. 센터 안 가. 목욕 안 해. 밥 안 먹어. 먹자고 해서 입에다 집어넣으면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참 옆에서 그 케어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고개를 갖고서 좀 진정을 좀 시키고 해야지. 안 드세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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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게 쉽지만 거의 득도의 경지에 이르셔야지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요구를 하시는 목욕하자고 하는 보호자 입장, 식사라고 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지금 20분 안에 먹어야지 내가 지금 회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20분 안에 먹어야 된다는 그 조급함이 환자한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다 그분들 위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보호자 도움을 그렇게 도움을 거절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다른 맛있는 케이크나 빵이나 과자로 말씀드리면 그건 또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고 집에서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외식하러 나가자고 그러면 또 따라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강권을 해보십시오. 공격성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공격성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까와 같은 환경적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꼭 의사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은 반복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반복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행동의 예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수시로 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손 계속 손뼉 쥐고 하고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미쳐버리죠. 옆에서 보기에. 그래서 그리고 또 막 이상한 것들 집에다가 막 쌓아놓기도 하고. 자,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갑니다. 객관적이 됩시다. 그리고 그때 나의 행동, 왜 이런 행동이 보여지는지 스스로 한번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또 적어봅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 의사한테 줄 수 있는 그 정보는 이런 거예요.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반복 행동이 나타나더라고요. 누구와 있었을 때 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문제를 찾아가는데 조금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발 요인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소위 행동 심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객관화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우리가 관찰해야 될 요소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그 뇌 손상이 있으면 특히나 반복 행동이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소위 전두엽 기능 손상이 더 심한 거, 전두 축두 치매나 이런 분들도 반복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병이 진행이 돼서 거의 이제 아주 심한 그러한 치매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전두엽이 더 많이 손상이 돼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보면 다 똑같아요. 반복 현상이 왜 나타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틀이 이런 거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었는가, 환경이 변한 게 없었는가, 스스로 갖고 있는 치매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감정 증상이 나빠지지 않았는가, 무슨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모든 행동 심리 증상에서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한다면 위험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공격적으로 제한을 했다가는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다른 데로 자꾸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차피 배회를 한다면 배회하는 것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막으면은 힘든데요. 그래, 내가 어머니가 요 앞에까지 나가는 거, 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있는 거,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들 다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저기 나가시는 것까지 내가 안심이 되고 뒤따라 가보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갑니다. 그 근처에서만 계세요. 왜냐하면 그 분야를, 그 영역을 넘어가는 순간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한 번은 같이 좀 하고, 혹시나 이제 그러다가 착각해서 더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로 못 찾아오시기 때문에 GPS나 이런 것들을 좀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이야기해서 이러한 배회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GPS를 좀 달아드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몸에 또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다림질해 갖고서 해주는 그 인식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미연에 실종 사고를 막는 그러한 예방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답이 여기 간단하게 써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답이 똑같지가 않아요. 화장실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화장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절대로 관심사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집 안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화장실에 가 있는 것이 이분한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 안에서 생활범주를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녁이 되면 주로 증상이 좀 나빠져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고 더 혼돈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우리는 이분이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좀 하고 좀 더 안심되는 분위기와 밝은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돼요. 조명을 좀 더 강하게 키우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자동으로 켜지는 불 같은 것을 둬서 굳이 이런 것들을 켜고 끄고를 하지 않아도 화장실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마구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쌓아놓을 장소를 좀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싹 치워도 대부분은 또 뭐라고 안 그러고 또 가져오십니다. 이러한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쌓아놓기 시작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보호자 입장에서 포기를 합니다. 어우, 저렇게 많은데 쓰레기 치우기 싫어. 못해. 그럼 더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 전체가 다 꽉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장소를 정해두고 그 장소 안에서의 자유권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유 뒤적거리도 하고요. 이런 것들. 그런데 대부분들은 불안하거나 무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다른 뒤적거리는 것 대신 다른 것들, 종이접기, 콩줍기, 뭐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또 그것에 또 한번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셔서 이게 뒤적거리는 것이 없어지실 분도 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약물에 그런 대로 잘 반응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약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이상하다고만 얘기를 해서
그 항정신병 약물을 잘못 써갖고 더 이러한 현상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항정신병 약물을 먹게 됐을 때 아주 드물게 막 안절부절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려면 자꾸만 몸이 막 이상해져서 서 있어야 되고, 서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약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환자분이 자꾸만 나가려고 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랬을 때 먼저 보는 게 환자분을 돕기 위해서 줬던 약인데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배회 얘기도 했었지만 솔루션만 조금 몇 가지 얘기해 놨는데요. 안전하고 밝은 환경, 어느 정도의 배회는 용인하고, 안전문이라는 게 뭐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는 쉽게 열리는데 안쪽에서 바깥 나가는 것은 쉽게 열리지 않게 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가두는 거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도 작은 등은 좀 켜둬서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여기가 어딘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약으로 좀 치료해 보고요.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같이 돼야 되고, 약에 반응한다고 해서 약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결국엔 아까와 같이 환자 본인의 문제 더하기 주변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것들에 고칠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찾아보고 이 부분을 줄여준다면 환자분의 전체적인 행동, 이상 심리 증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물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정신병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하거나 또 정확하게 문제되는 증상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절한 약을 써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치매까지 걸렸는데 미치기도 했다고 하면서 무조건 요양원에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면 아까와 같이 어떠한 증상이냐, 나를 스스로 객관화시킨 다음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잘 정보를 모아서 같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환자분의 지금 현재 심리적인 행동적인 불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증상을 정확히 해야 된다. 오늘 계속 반복된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객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촉발되는 요소, 즉 환경적인 요소를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증상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면 서로 격려하고 환자분도 격려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 수정하고, 그리고 의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요. 옆에 또 이러한 비슷한 일로 특히나 이제 안심센터에서 가족 치료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족 치료 시간에 그 고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수들한테도 지혜를 좀 모으신다면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그 대처하는 요령이었고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신경행동 증상을 보였을 때 너무나도 들들들들 볶여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나라에서 뭐 해주는데, 지금 현재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치매 부양하고 있는 치매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면요. 치매 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 한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연간 6일이었던 것을 22년에는 연간 9일, 25년도에는 연간 12일 정도로 해서, 그러면 휴가만 주면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예, 단기보험 및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지금 현재 주기 등급 120%에서 140%로 올려서 조금 더
그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 대상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는 나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가족을 온라인에서도 자조 모임을 좀 할 수 있게 뭔가를 개발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이 치매 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65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인적인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리어 65세 이하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치매는 초록이 치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리어 치매에 걸리면 직장도 잃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좀 물어보세요. 치매 가족 돌봄 교실을 좀 강화하고 치매 환자 가족 대상 노인 인권미 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핵심 과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핵심 과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짜증이 난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뭘 도와주려고 하는지 한번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머릿속에 넣으실 만한 것들 3가지만 뽑았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이 요즘 난리예요. 갑자기 BPSD가 즉 오늘 행동 심리 증상이 확 심해졌어. 이게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지 않거든요. 한 일주일, 2주일 갑니다. 그럼 돌봐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못 건드리겠다,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못 하겠다, 집에 모셔놓 와야 되겠고, 요양원에 가려고 했더니 요양해손에서도 절대로 이런 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안고 가야 되는데 그때 직장에서 치매 어르신 저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고 휴가나 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로시간 단축제라든가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돌봄 휴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직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 2년 안으로 분명히 이거 시행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연말정산할 때 가끔가다 잊어버리시는데 200만 원까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항목에 그 치매 환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 어르신이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는 장애인 항목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여가생활 지원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 대상으로 치매 안심센터의 힐링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여행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앙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산림청 그리고 해수부 이런 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좋은 산림 지역에 산림치유원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좋은 숙박시설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족들을 그쪽에 모시고 가서 이러한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지금은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접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휴가를 드려도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휴가라고 어디다 맡긴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나가서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오시더라고요. 아니면 친척집에 가서 잠깐 밥 한번 먹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그냥 확실한 힐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치매 환자를 돌봤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좀 하시게 하면 활동 경비 보상 체계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나라에서 보호자들은 뭐 아무런 생각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행동심리 증상이 진짜로 다 힘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카 노모이치가 쓴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라는 만화, 이거 만화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치매를 해서 네 아버지가 나타난 거라면 치매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치매 걸리신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치매 어머님의 최근 것은 다 잊어먹었지만 옛날 것에 대한 상세한 기억, 이런 것을 같이 함으로써 그리운 모든 것이 돌아왔다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